기업들이 연체율이 낮아질 기미가 없어요. 전세대출 금리가 소리 없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4% 5%라는 이자가 되게 무서운 게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시상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한데요. 어쨌건 우리가 경제를 이 상황에서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 비상계엄령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네. 지금 우리 대외 신뢰도가 뭐 막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태국에서는 뭐 한국 돈 안 받습니다 이런 뭐 써졌다고 망신스러운 얘기도 좀 슬픈 얘기 좀 들었다는데 들었죠. 예. 네,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아픔이 좀 있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경제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뭐 6시간 만에 끝나서 우리가 경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다른 건 없고 그 당일날 환율이 1,44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1,400원인데 그리고 오늘도 지금 1,400원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1,420원 20원 정도에. 네. 그러면 이미 1,400원은 돌파돼서 놀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부어가지고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합 매진 금액이 앞으로 이게 다 소진되면 그때 막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안감에서 지금 말씀 주신 태국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각을 보면 제가 해외 사람이라도 일단 한국에서 돈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너무 큰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만 뿐이 아니라 내수도 갑자기 외식하려던 마음이 줄지 않을까요? 소비도 또 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거는 뭐 해외 기관 투자 금액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이 또 코스피도 지금 뭐 계속 부진하고 이 와중에 그런 이슈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조금 하방이 너무 강하게 올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주식시장으로 말하면은 바닥이 됐다가 탄핵이 또 빨리 이루어진다 이러면 다시 또 안정세를 찾으니까 급한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이죠. 네. 내일 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한데 현재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이 그전에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지금 내수가 좀 네, 이게 지금 거의 8분기, 10분기째 계속 분기별로 한 달 말로 따지면은 가끔 오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산, 소비, 투자 세 분야로 산업활동을 체크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감소였고 또 10월달 산업동향이 이제 이번에 발표됐는데 1일날 생산, 소비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게다가 순환 변동치를 나타내는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경제 선행지수하고 선행 동합지수하고 동행지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둘 다 하락을 나타내거나 보합을 나타냈어요. 그럼 추세가 좀 안 좋은 와중에 지금 계엄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당분간은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에도 지금 그 당일날은 매물이 역대 최대를 갑자기 매물들이 쏟아졌어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그래요? 네네. 최대 경신한 게 불과 몇 주 안 되는데 거기서 막 2, 3%씩 갑자기 비상계엄령 다음 날. 네네. 물건이 확 늘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진정금융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조금 줄었는데 위에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네. 거래는 이제 또 거기서 스톱이 됐고 심리가.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유지될 거다. 이 충격 때문에 제가 볼 때 부동산이든 경제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약간은 회복하는 게 더 길어지지 않나. 뭐 그런 거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내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원래 이렇게 어쨌든 뭐 금리 인하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생각이죠.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상승 뭐 요인이 되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하는 총재 깜짝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다들 뭐 전문가들이
좀 인하하는 건 타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부동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말씀 주신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 때 내릴 타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대출금리입니다. 그 금리 인하한 다음 날 제가 체크한 거예요. 아, 이 그래요? 그림 보시면 그 전에 금리 인하할 때보다 지금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보도에 안 나온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보도에는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 5대 은행 대출 금리는 상승을 했어요. 아, 또 금리는 네, 근데 그 보도에 안 나왔어요. 시장 금리. 네, 평균 보시면 저번에 금리 인하할 때는 3%대가 있었어요. 후반대가.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데 금리들이 다 4%대입니다. 그러니까 5%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은행 같은 데는 신용점수 600점이 5.1%예요. 미국 금리 인상할 때 그때 막 5%, 6%, 7% 갔잖아요. 네.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그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무섭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이 바젤3 협약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한국은행도 2015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재부 역사로 처음 찾아가서 그때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금리 인하했고 요번에 또 금리 인하할 때 워딩을 보면 내수 둔화와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런 자영업자분들 그 중소기업 지원 금리를 갖다 1.75에 저번에 내렸는데 요번에 끝미에 보면 워딩에 하는 총재가 그 얘기를 해요. 1.75를 다시 1.5%로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업들이 여기서 보시면 기업들이 연체율이 낮아질 기미가 없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하고 뭐 신용대출은 급작에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되는데 중소기업이 전혀 뭐 기미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게 그러면 영업이 계속 안 되고 연체율이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도산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좀 조정됐다가 부실적으로 털고 나니까 근데 뭐 미미한 거예요. 0.01. 근데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아픈 뻘하잖아요. 이자 부담 못 이기니까 또 1.5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얘기를 금리 인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말씀 주신 금리 인하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르면 소비는 더 줄잖아요. 왜?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면 그분들은 쓰는 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소비가 더 줄면 정말 안 좋은 출발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PF 구조 조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최근에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궁화 신탁이 뭐 유동성 부족하니까 이렇게 유동성 확보하라고 말은 권고지만 좀 지나면 그거 부도예요. 아, 그래요? 그 네.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무궁화 신탁이 그게 어떤 성격의 펀드죠? 펀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PF 문제를 시에 사업하시는 분이 조금 계약금을 걸고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줘가지고 땅을 그렇죠. 사고 그 다음에 본 PF라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걸 브릿지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본 PF 때는 사업비를 다 지원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중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신탁사가 들어와서 신탁사가 중간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다 해가지고 대출기관들한테 이 현장에 대해서 그대들이 돈을 대출했을 때 우리가 신탁 사업으로 이걸 가니까 일단 뭐 외부의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 사업만 문제가 없으면은 완벽하다. 그러니까 수익계산서 보고 사업 수지 보고 가는데 그러면 대출한 분들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신탁사가 우리가 사줄게. 너희 대출을 대해서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제 계약하는 약정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탁사들이 꽤 많이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금 관리만 하는 신탁도 있고 신탁이 자금 관리 신탁, 개발 신탁, 처분 신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개발 신탁을 들어간 거예요. 왜?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시행자를 위탁해서 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잘못됐잖아요, 현장이. 그럼 대출기관들은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 같으면 신탁사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지금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이 전략적 투자자니까 책임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이 신탁사가 그렇게 한 현장에 한 개면 다행인데 전국의 PF 현장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막 좋을 때 있으니까. 그 현장들이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들은 어떻게 돼요? 구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크죠? 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권고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미죠. 거기다가 건설사 몇 군데가 자꾸 뭐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눈 계엄령까지 겹쳤잖아요. 네.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금 보도에는 나올 타임이 없지만 금리 인하 전혀 상관없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여기 또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전세 대출 금리 제가 이 그림 보시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요. 기억하시겠지만 역전세 난다고 하던 2022년도에 전세 대출 금리가 막 5% 올라오고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 2, 3% 받고 있다가 5%니까 2배가 되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전세 드신 분들이 서민인데 튕겨 나오니까 역전세가 터진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다 4%, 5%예요. 5%, 4%예요. 이렇게. 우리은행은 5%대까지 있어요. 전세 대출 금리가. 그리고 최하가 다 4%예요. 4%나 4.5. 전세 대출 금리가 소리 없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전혀 지금 상황과 안 맞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야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이 또 유동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이거 더 올릴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하고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그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12월에 결정하거든요. 좀 나라가 뭐 어선해가지고 발표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금리가 1.5가 되면 네. 지금 한은 총재가 한두 번 정도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릴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까지 왔는데 그럼 2.5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3.0에서 2.5면 1%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금리를 1.5% 하면 어떻게 되죠? 0.5%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 7월부터 100% 적용이잖아요. 네. 거기다 추가로 여러분 반공제를 뭐 뺀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담보대출. 그럼 5,500이 서울은 빠지는 거예요. 수도권도 4,500 정도 다 빠지고. 그러면 원래 5, 6억 받던 금액에서 6, 7억 받는다고 칠게요. 5천이 빠지면 10%가 빠지잖아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아 그럼 대출 금액이 그 정도 줄면 시장에 10%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요인을 생각하실 때 지금의 금리 인하는 예전에 좋은 시장 시절의 뭐 금리 인하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야 이게 이어지는 건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쉽게 부동산을 보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여기 추가적으로 MB 때도요 금리 인하했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 얘기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뭐죠? 이번 비상계엄 이 상황 이후 뭐 대외 신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상목 장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금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정리될 건가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욱 장관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터진 것들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에는 그건 무조건 뭐 하방 요인이거든요. 암만 유동성을 풀어도 돈을 지금 땡겨서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만약에 5억짜리 집이면 금리가 3%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15억이 돼버렸잖아요. 금리가 1%가 되지 않으면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꼭지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돈을 풀어서 집을 다 준공을 한다고 해도 그걸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안 사고 있잖아요. 실제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에 극복할 수 있는 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투입되는 분마다 손실은 확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옥석을 가리겠지. 무조건 그 이제 부도날 현장, 망할 현장에다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세금을 갖다가 적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유동성을 막 공급하겠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분위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장도 망가지는 거를 막겠다는 뜻이지. 네.
망할 것까지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뭐 시행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투입된 어떤 현장들은요, 이미 대주단에서 저축은행들이 몇 군데가 뭐라 그럴까요, 제외시켰어요. 지금 대주단 분위기에서. 그럼 저축은행이 연관된 현장들은 헤어날 길이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런 리스크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롯데그룹의 그 유동성이 네.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사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롯데건설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네, 의견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자금 지원해주다가. 팩트죠. 네. 네. 롯데건설 지금 현장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이 좀 많습니다. 지방이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분간 회복할 기미도 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들이 10개가 있는데 6개, 7개가 지방에 있다. 2-3개는 수도권에 있다. 이게 이제 롯데건설의 입장이에요. 네. 거기다 또 비주거용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 부분이 롯데건설이 좀 많아요. 참여한 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책임진공. 네. 이걸 해야 되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투입이 돼서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냐가 이제 정해줘야 계속 갈 텐데 그나마 저번에 막 말 나올 때는 그나마 그룹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완공들을 들어간다가 많은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면 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장관이 좀 지원하겠다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가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사업성이 없는 것까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지원하면 같이 망하죠. 건설사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니까 국민도 안 좋아지니까 제가 볼 때 그걸 정부가 잘 컨트롤해서 구조조정을 잘 하면 롯데건설도 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났잖아요. 그럼 가격을 싸게 해서 팔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회사채 시장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히 좀 불안정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 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얼핏 그 기억나셨잖아요. 저 보도 나왔잖아요. 그 전세 대출 사기 피해가 많아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대위변제하다 보니까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대출을 못 해줄 상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7천억 정도를 갖다가 코코본드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할 계획을 쭉 하다가 네. 금감원에서 스톱을 걸었잖아요. 준비를 다 했어요. 국토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땡겨오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부채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4.1인가 2%로 발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네네네. 그 4.1, 2%인데 아시겠지만 그게 5년 뒤에 보통 이제 만기상 개념이지만 30년짜리지만 5년마다 이제 콜옵션 해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정리를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 1%씩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4.1에서 5.1, 뭐 6.1. 약정을 만약에 2%를 해두면 2%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독약이죠. 잘못하면.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만약에 4.1%, 2% 했다. 그러면 저부터도 정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정부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채가 4.5%예요. 앞으로 회사채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 하는 입장에서 롯데 같은 데도 5% 아니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발행이 위험해진다.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부터도 당연히 정부 거부터 사니까. 그래 그걸 위해 가지고 제가 막은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4% 5% 나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4% 5%라는 이자가 되게 무서운 게 회사 사업 수익률이 4% 5%가 나야 이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미스매치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현장들은 6에서 12%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손실 확정.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PF의 롯데건설의 어떤 분위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지금 뭔가 어렵구나는 일단 인정하셔야 되고 싸게 팔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보일 것 같잖아요. 수요자들이 지금 뭐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일본에서 트리플 A 정도들은 통하긴 해요. 근데 그분들도 이율이 뭐 4% 5%니까
그러면 그 5% 수익을 내려면 그죠? 그렇다고 현장에 잘 들어가서 5%를 얻으면 괜찮은데 수익이 10% 날 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현장을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땡기는 입장이고 이걸 메꿨을 때 그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금시장에서 그나마 좀 한 1, 2년 동안 정부가 애를 써서 일단은 응급조치는 다 했는데 응급조치 위에 살아내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줘가지고 일단 기운이 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식물인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갖다가 또 식물인간에 대한 어떤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 약간 이런 형상이 지금 빚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투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조금 힘들더라도 건설사들이 힘들고 그게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넘어오는 걸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 정말 질질 만성질환 되거든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PF 이건 이제 뭐 기업체, 이 회사체니까 꼭 건설사만이 아니라 전체 그 기업들의 그 자금 유동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닌가요? 뭐 작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 한 4, 50이 되는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예요. 제가 거기 회의를 갔었는데 현장에 뭐 다 지었어요. 네. 다 지었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공사비 주니 못 지니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가까이를 못 받은 거예요. 1,000억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요. 한 현장 돌리는 거거든요. 두세 현장. 다 시도빈 거예요. 딴 데가. 이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문제 생겨서 돈이 유동성이 없으면 롯데처럼 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메꿨을 때 이게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가지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어떤 연장선? 그런 모습이 연출돼서 차라리 태형처럼 일단 삑 정리되고 워크아웃 들어가서 빨리 싸게 팔건 팔고 이래야 그나마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버티는 데가 많아요. 유력 건설사들이. 그래서 보도에는 많이 안 나는데 요즘 통제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이스 평가하고 한신 평가에서 분기마다 건설회사 신용평가 상태 다 체크해가지고 현장별로 실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6개월째. 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러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건 이제 뭐 느낌이 안 기업들의 좋다. 요청이나 무슨 뭐 정부의 요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나 보면 저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반 계열사들 잘 나가던 회사들도 벌어서 여기다 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회사도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만한 이유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상승할 어떤 정책 방향도 아니고 그런 정책 스탠스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